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 국민도 세계 최강이고. 정부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경상수지는 흑자잖아요. 우리 기업의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 펼치니까 헤지 펀드들에게 먹잇감 던져주는 거 똑같아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 특히 수출 기업이 애써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뺏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최근에 또 환율이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350에서 이게 뚫고 올라가려는 흐름에서 다시 1300원대로 좀 진정이 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소장님께서 보시는 좀 이상적인 환율의 수준은 얼마 정도라고 보셔야 되나요? 사실 지금 그 정부는 1300원대 달러 베이스로 그 환율을 유지하려고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요. 특히 여객 시간에 지금 NDF를 동원해서 개입하는 걸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순 그러니까 1350원 넘어가면 그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관리하고 있다고. 근데 1400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혹은 우리나라 그 대여 엔화 환율이 지금 일행당 지금 오늘 한 8.7원 정도 될 거예요. 자꾸만 9원에서 맞추려고 그래 지금. 그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고요. 좀 답답해요. 이미 실패해서 30여 년 이상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는, 장기간의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책을 왜 따라가냐고요. 왜 일본 엔화 환율에다 기준을 맞추냐고요. 저는 답답해요. 좀 잘 나가는 나라의 그 기준을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달러 인덱스라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국가 경제는 번영을 해요. 세계사에서 단 한 번도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 경제는 반드시 쇠락했어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면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정책 당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시장의 힘은 더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율은 1300원 밑으로 계속해서 하방하는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이내에는 1100원도 깨질지 몰라요. 정책 당국이 열심히 방어하겠지만 시장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적정 환율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이 얘기하면 경제 전문가들 경악할 거예요. 지금 적정 환율은 900원여도 돼요.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환율이 1달러당 900원이었을 때도 수출은 호조했었고,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커졌었고, 경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우리 기업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이 환율을 급여한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품들은 어느 제품이든 다 명품대로 올라가 있어요. 일반 소비재 다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손톱깎이니 모자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퍼니 이런 것도 다 명품 대접 받잖아요. LG TV 삼성 핸드폰, 또 기아와 현대의 자동차 이런 것도 명품 대접을 받고 있지만, 사소한 이런 생활용품들도 다 명품 대접 받고 있어요. 근데 명품은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켰을 때 수요가 늘어나요. 그리고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명품 대접을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그러니까 수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출이 오히려 더 잘 된다니까요. 우리 수출품들 다 명품이에요, 지금. 명품이니까 환율 좀 끌어내려서 우리 수출품 가격 높여도 돼요. 1년에 한꺼번에 900원까지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거 수출업체 다 망해요. 그래서 1년에 한 50원에서 한 60원, 70원 사이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 준다면 900원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고, 어쩌면 800원도 버텨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확실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내가면서 명품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연다니까요. 우리 연태업계 그랬잖아요. 중국이 혐한 정책으로 우리 한류 다 차단해내니까 우리 연태업계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더 적극적으로 개척했고 미국 시장, 북남미 시장, 캐나다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그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내잖아요. 우리 기업은 그만큼 막강해요. 엔터업계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수출 기업들도 중국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수출이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대한 수출은 급증했고 특히 지금 유럽은 경제난이 꽤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증가율은 막 20-30%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이, 우리 기업들은 진짜 막강하다니까요. 정부만 약해요. 정부만 기업은 강해요.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 국민도 세계 최강이고 이건 뭐 우리 그 한류가 뭐 여지없이 증명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발 정부가 우리 국민과 기업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 때 참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필요한 인식인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잘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뛰어나요. 저는 이제 평생 업이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국가 경제에 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연구할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책 당국만 좀 실패해서 벗어나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책 실패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는 5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수 있다. 10년 안에는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돼요. 근데 자꾸만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 일본이 30년 동안 초장기 정책에 빠져들게 했던 정책을 자꾸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환율 정책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자꾸만 해외로 즉각 그 해외 투자라 미명안에 이렇게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경제난의 가장 중대한 원인이에요. 자꾸만 그걸 변명을 해요. 저출산, 고령화, 또 지리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쇠락, 뭐 이런 것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벽은 너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극복하는 나라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네, 소장님께서는 또 IMF를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예측했던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소장님을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런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 위기를 과거 그런 위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들이 좀 닮아 있고 반대로 어떤 점들은 또 새로운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금융위기의 타격이 얼마나 큰가는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는가가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면서 환란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때 타격이 심각했잖아요. 그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우리 정부가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우선 그 OECD 가입,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이걸 정책 목표로 내세워놓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과도한 정책을 펼쳐요. 첫 번째는 1993년 말에 그 화폐 발행액을 무려 42%를 증가를 시켜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잖아요. 당연히 성장률이 높아져요. 근데 화폐 발행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화폐 증발했다가 잘못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론 당시에는 이제 세계화 국제화를 내세워서 수입 개방을 대대적으로 펼쳐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물가는 안정시켰는데 국제 수준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경기가 95년 하반기부터 하강으로 돌아서니까 정부가 또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증가시켜요. 이거 예년에 2-3배나 더 많은 증가율이에요. 당연히 성장률은 높아지죠. 근데 국제 수준은 더 크게 악화돼요.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이
무려 435억 달러였고 이것은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거의 2배에 가까웠어요. 당연히 외환보유고는 고갈되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니까 환율은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하니까 국내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 환차손 입잖아요. 또 외채를 들여왔던 우리 기업들과 은행들 환차손 입잖아요. 외국 자본들은 한국을 이탈했고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국내 기업 은행들은 외채를 서둘러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97년 그때 10월 며칠이 28일인가요? 그때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28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그건 만약에 완전히 고갈됐으면 우리나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은 물론이고 수출도 안 돼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이거 수입이고 수출이고 결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터진 게 외환위기예요. 또 우리가 또 2008년도에도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어요. 경제난도 심각했죠. 그때도 또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물론 90년대 그의 경제 정책과는 달라요. 2008년도에는 고환율 정책을 펼쳐서 수출을 늘리고 또 수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우리 환율이 1,000원대에서 한꺼번에 1,593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50% 이상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돈들이 다. 그럼요. 외채를 들여왔던 국내 은행들, 기업들은 서둘러 외채 갚아야 돼요. 그래야 환차손을 면할 수 있어요. 환차손을 줄여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 환차손 피해서 다 외국으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2008년 4분기에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와 관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발생한 일은 원인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뒤에 나타나는 게 어떻게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9월에 그 페니맥, 프레디맥이 파산에 직면하고 또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환율 상승은 이미 그해 초부터 이루어졌었고 금융위기도 그때부터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라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결국은 당시에 금융위기를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고환율 정책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완화돼 있고 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2%나 돼서 격차가 크지만 그래도 이게 좀 심각한 경제난을 좀 일으키고 있지만 이게 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다만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국내 저축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미국의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에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그 면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그 부동산 경기가 2018, 2019년, 2020년대에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이제 꺼지면서 우리 경제난이 좀 심각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그 세계 위기는 서로 비슷한 듯 서로 달라요. 그러네요. 정책 처방도 이제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환율 정책이니까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현재 경제난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 터져서 우리나라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이 고환율 정책만 완화시키면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면 그것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훨씬 타격 없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때와는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고환율 정책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전염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게 고환율 정책이라니까요. 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진짜 환율을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경상수지는 흑자잖아요. 우리 기업의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고환율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정부가 역외 시장에서 환율 방어를 자꾸 해요. 그건 금방 보면 알아요. 그 외환 전문가들은 그 그래프 보면 금방 안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요. 그것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외환 시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그것도 수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역외 시장에서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방어하게 되면 그 소위 말해 헤지 펀드들에게 먹잇감 던져주는 거 똑같아요. 자,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 펼치니까 니들 거기에서 그 이익 좀 챙겨가, 환차익 좀 챙겨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 특히 수출 기업이 애써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국제 금융 자본들한테. 환율 방어 정책이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큰 변동은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단기적인 변동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폭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공격적인 환율 방어를 하는 것은 항상 큰 위험을 초래해요. 생각을 해봐요. 자연의 섭리가 더 뛰어나요? 아니면 정책 당국의 역량이 더 뛰어나요? 자연의 섭리. 그렇죠.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연의 섭리에 보복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거스를수록 그게 더 폭풍이 크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 또 금융 이 시장 자체가 아직도 혼란스러운 건 맞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내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정책 당국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들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재정 지출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한 통화를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직접 규제할 수도 있고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년 전망은 완전히 달라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에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무한히 밝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내년 경제가 나빠진다, 좋아진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쳐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겪어야 할 경제난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